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3남매의 맞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첫정이 무섭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예쁜 옷에 고급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집도 흔치 않은 100평 정원의 2층 양곡집 주택에 살았고요. 정원에는 연못도 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아껴주고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집도 가까이 살았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근처에 사셔서 저희는 늘 자주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같이 캠핑을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서울 근교의 사설 캠핑장에 모여 1박 2일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죠. 한날 한시에 모여서 저희들은 맛있는 바베큐를 해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그렇듯이 술잔을 기울이며 얼큰하게 취하실 때까지 마시며 밤을 보내셨습니다. 저하고 동생들은 신나게 놀다 보니 피곤해서 10시도 안 되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는 듯 했고 나가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가 소리가 잦아들어 안심을 하고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곡 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이 모여 웅성대는 바람에 저의 삼남매는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실종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 겪는 일이고 너무 놀라서 엄마 옆에 갔더니 하염없이 울고만 계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실종되셔서 그날 여행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왔지만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에 왔고 엄마와 동생들은 슬픔에 잠겨서 한동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캠핑장 근처의 호수에는 낚시터도 있었고 수상 놀이기구도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추워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격자도 당연히 없었고요.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저희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무 연락도 없는 아버지를 기다렸던 저희 식구들은 회사를 대신 경영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상무님이 대신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대신할 순 없었죠. 엄마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 어차피 거론되지도 않았고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시신이 호수에서 발견되었고 오래되어 부패한 상태였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경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혼절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CCTV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관용차에 카폰이 있었을 뿐 목격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부검을 하기엔 너무나 시일이 오래되어 타살한 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유독 아끼는 집과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평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괴로운 마음이 깊어서 엄마는 심장질환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고 저와 동생들은 소아 우울증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실족사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비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간 시점이라 사실 그 누군가 제보를 하기엔 꽤나 오래된 시간이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어 교복 차림으로 교문을 나오는데 누군가 절 유독 쳐다보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집에 편지가 담긴 택배가 왔습니다. 엄마는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방에 가져와서 몰래 열어봤습니다. 편지에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면서 비닐 안에는 늘 아버지가 차고 계시던 시계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흐지부지 넘어갈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신부장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늘 약을 한 주먹씩 드셔야만 했죠.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가세도 기울고 모든 식구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실족사로 처리되어 이제는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그분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미궁에 빠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한가닥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형사부는 시계를 국과수로 보냈고 편지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고 가족 몰래 그렇게 증거품을 보낸 저는 시험 기간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학교 앞에 형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요. 시계에 혈흔이 하나 나왔는데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인물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시면서 그날 캠핑에 참석했던 가족들을 일일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길로 적어드렸죠. 그러자 뭔가를 알겠다는 듯 제게는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죠. 엄마는 헬쓱한 얼굴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절 추궁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고 방해가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생들 공부도 봐줘야 해서 한가할 수 없었는데도 저는 가슴이 막 뛰어서 식은땀까지 흘렸죠. 그래도 차분하게 티나지 않게 할 일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캠핑장에 갔던 날에 대한 꿈을 꾸었고 누군가 아버지를 밀어넣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실제보다 더 무서웠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일하는 이모님이 안 계시니 엄마 대신 아침을 차려야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방에 갔어요.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실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가슴을 틀어쥐고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를 부르고 엄마를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쌤이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뻔했다면서 잘 낫다고 해주었어요. 엄마가 입원한 중에 작은 집에 전화를 해야 하나 할머니 댁에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외할머니가 올라오신다고 해서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그렇게 병실에서 주무시게 되었고 전 집으로 가던 중에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일찍 경찰서로 오라는 거였죠. 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형사님을 만나서 갔더니 혈흔은 작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황상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호수에 빠진 거라고. 제보자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찌가 움직여서 낚싯대를 들었더니 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더 알아낼 수 없었는데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형사님이 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엄마를 보러 갔는데 작은 집에서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태어난 작은 아버지와 숙모를 보면서 저는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봉투를 내밀더니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사라지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아버지에게 선산을 물려주고 건물 한 채를 상속하기로 한 유언장을 작은아버지가 미리 알게 되어 조작을 했고 그의 회사를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저희 가족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서 작은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오랜 형사재판 후에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저희는 유산을 되찾았고 팔았던 2층 집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은 저희가 겪었던 대로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사촌들은 각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는 이혼 후 재혼을 했고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었죠. 저희는 엄마가 편찮으시긴 하지만 동생들도 밝아졌고 점점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드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정말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